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한민우입니다. 자, 이제 그 자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포상금 제도로 들어갑니다. 요즘 그 행정법규들이 대부분 포상금 제도로 갖고 있거든요.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위법한 자를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포상금의 신고 고발 대상자가 누구냐 이런 점들을 일단 이해해 두시는데, 포상금은 신고 고발했을 때 이제 일단 그 신고 고발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주는 금액입니다. 요게 포상금이죠. 자, 그럼 이제 포상금 들어가는데요. 포상금은 일단 신고 고발을 누구를 해야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고 고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 아실 테고요. 고발은 고소와 약간 차이가 있죠.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고발이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거죠. 이게 고소입니다. 피해자가 하느냐, 제3자가 하느냐. 자, 그러면 그 포상금 잠깐 읽어드리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또는 공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대여를 받은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금 건당 50만 원이죠. 지급할 수 있다 이랬네요. 자, 그래서 신고고발 대상자 일단 3명이네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되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업자를 이제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대요. 이게 부정등록자예요. 그래서 신고발한 포상금을 줍니다. 자격증을 위조하여 등록했거나 그런 경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등록증이나 자격증이죠. 이 증을,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양수대여 받은 자, 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을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까지 수사기관,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말하죠.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발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포상금은요, 건당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데, 이것은 누가 지급하냐면요, 등록관청이 지급해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이제 내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급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거는 건당 50만 원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이 세 사람을 신고발해야지만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자들을 신고발해도 포상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일 우리가 이것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포상금 이 정도만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지금 현재 우리 협회가 설립이 돼 있거든요. 협회가 설립이 돼 있는데 현재 협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한국공사협회가 있고요.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고 있고요.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럼 협회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설립을 잠깐 보시면요. 1번이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사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는 설립해야 된대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의 설립주의니까 협회가 현재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협회제로 가고 있고요. 단일협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 설립주의고요. 그러면 이 협회에 대하여 우리 개업공인사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반드시 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죠. 임의 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일단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 말이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이 협회는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당연히 이건 비영리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이면 재단법인이 되는데, 협회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고요. 이거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협회와 관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죠. 일단 그래서 협회 성격이 이제 이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2번으로 갑니다. 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협회 설립 절차인데, 우리 협회 설립의 절차는
일단 설립을 하자면 먼저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발기인이라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설립준비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정관이라는 걸 작성하죠. 그래서 이제 300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관은 협회의 기본이 되는 준칙, 즉 회칙이에요. 이걸 작성한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어요. 이때 창립총회는요, 개업공인인교사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줘야 돼요. 회원인 개업공인사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창립총회에서 이제 정관을 과반수 의결로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인가라는 것은요, 재량권이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요건에 맞다면 반드시 인가를 해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인가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 3주간 내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협회가 이제 최종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협회 설립 절차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조직이거든요. 협회의 조직인데, 요 협회의 조직은 일단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원 전후 구성된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를 구성을 일단 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이제 총회 외에도 그 주된 사무소가 협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법인이니까. 이게 본점.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부라는 게 있고요. 지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잠깐 조직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군구, 행정시를 말하고요. 이러한 시, 군, 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다가요? 시나 도에. 그 다음에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다가요? 시, 군, 구에다가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협회는요, 주된 사무소는 당연히 법이니까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지부나 지회는 꼭 돼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임의 조직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시도의사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협회가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이때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협회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고유 업무들이 있어요. 고유 업무들이 있고,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무인데, 이 고유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협회 공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사업은 개업공인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는 보증보험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을 하게 되면 그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공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협회가 공제사업을 현재 한국공사협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고 있는데, 이건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제란 개념 자체가 회원 간의 상호 부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공제사업에 대한 이제 감독 규정들이 쫙 우리 법에 들어와 있죠. 공제사업은 사실상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 규정을 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공제사업에 대해서 협회는 그 공제사업을 하고 할 때는 공제 규정이 있거든요. 공제 규정이라는 걸 제정하여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 승인이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줘야 되고요. 이걸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 승인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을 할 때는 공제규정 제정 승인 받아야 되고요.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 있잖아요. 이 회계는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이런 의무가 있어요. 자금의 흐름을 보겠다는 뜻이죠. 회계 분리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책임준비금은 중개사고가 났을 때 공제료 수입액 중에 일정 금액을 협회가 써버리지 말고 보유를 하라는 뜻이죠. 이게 책임준비금인데,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면 이제 공제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 공제료 총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자 하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철저히 의료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내용이죠.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회계연도가 종료가 됐잖아요. 그럼 3개월 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부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사업에 대한 이거 실적을, 운영 실적을 공시하게 돼 있죠. 회계연도가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1년간 회계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2014년도 실적은 2015년도
3월 31일까지, 즉 3개월 내에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협회부나 일간신문에 나가면 되고요. 협회가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요 실적도 공시를 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 개선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선명령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해서 시정을 명할 수도 있어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거 임원에 대한 공제사업을 적정하게 안이하게 운영한 이러한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장관이. 그래서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 해임 요구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요,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해요. 요청해갖고 이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은요, 자기 마음대로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사 검사는요, 결국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이러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그 증권사라든가 보험사, 은행을 감독하고 있죠. 그래서 공인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에 이제 조사 검사를 이렇게 의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협회는 말이에요,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죠. 반드시.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위원수는 19명 이내에서 이제 두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건전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협회가 공제사업 할 때, 협회는 그 일정 재무건전성률, 자산, 자본, 유동성 비율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협회에 대한 공제사업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협회 공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돈이 왔다리 갔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 규정들을 우리 법이 쭉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협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다 봤고요. 이제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페이지 7페이지예요. 7페이지입니다. 그럼 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제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용어도 좀 어려울 뿐더러 내용 자체로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건 기초입문 자료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에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제재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 관련 사항이 이 지도감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들을 모두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제재에 관한 사항은 크게 분류하면요, 일단 행정처분이 있거든요. 그럼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행정처분은 일단 대상자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개업공인인구사였다. 개업공사에게는 행정처분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영업정지 우리 뭐라 한다고요? 업무정지 처분이 있죠. 업무정지는 역시 최고가 6개월이에요. 6개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종류가 이자는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 처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처분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있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정 취소 처분이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없어요. 업무정지가 없고 지정 취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세 명이 바로 이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보조원은 그럼 대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가 있고, 공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자격정지가 있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는 이거는 개업공인인증서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중에는 등록을 누가 해줬어요? 등록관청이 해줬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인증서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의 권한은 오직 우리 등록관청만 갖고 있어요. 이 권한을.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행정처분입니다. 이 공인인증서행정처분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을 누가 준다고요? 시도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의 권한은 오직 시도지사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격증 시도지사가 교부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고요. 경기도에 가서 중개사무소 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법을 위반했을 때 자격 취소나 자격을 정지한다. 이 권한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자에게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자격 취소나 정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자격정지도 최고가 6개월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지, 요것은 최고가 다 6개월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지정 취소는, 지정은 누가 해줬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했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지정 취소의 권한이 있죠. 그래서 회사 권한이 지정 취소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은 등록관청에만, 공인인증서 행정처분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만 있다는 점, 다음에 거리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일단 국토부 장관만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일단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감을 잡을 게 행정처분이 뭐냐? 이 행정처분은 일단 요 5가지라는 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요게 바로 행정처분이다. 요 점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행정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형벌. 그래서 행정형벌이 나오고 있는데 이 행정형벌은 일단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예요. 이건데 우리 법에서는요, 행정형벌의 종류가 딱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그래서 그 2가지가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행정형벌은 요거는 징역 또는 벌금을 말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년에 2천, 이걸 3대2라고 이제 기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3년 2천짜리가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1년에 1,000, 1-1, 요게 있죠. 그래서 요게 행벌이다. 그러니까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이다. 요걸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질서벌. 그럼 행정질서벌은 뭐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예요,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이렇듯이. 그러니까 과태료를 행정질서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이게 이제 행정질서벌인데 행정질서벌의 종류는 일단 2가지로 분류돼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 행정질서벌의 종류는 일단 2가지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벌이 뭐냐? 이건 과태료를 말합니다. 과태료. 이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게 행정처분이 뭐라고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거는 개업공인사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에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공인사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에 거래용모사업자는 지정 취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이고,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이다. 근데 이것은 3년에 2천, 1년에 1천이 있고, 질서벌은 과태료로서 5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이하가 현재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인데 이 2가지를 묶어서 공통 단어가 행정벌이죠. 행정벌, 행정벌. 그래서 2가지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불러요. 근데 행정벌이라는 말은 몰라도 돼요. 형벌이 뭐고 질서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뭔지, 형벌이 뭔지, 질서벌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이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왜 어렵다고 그랬냐면 이 부분은 결국은 등록 취소 사유, 업무정지 사유, 자격 취소 사유, 자격증 사유, 지정 취소 사유, 3년짜리 징역 사유, 1년짜리 징역 사유, 500만 원 과태료 사유, 100만 원 과태료 사유 모두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까다로워하고요. 암기하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도감독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공인인증서 법령,
법령의 내용이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분류가 된 사항이죠.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우리 법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여러분들 대비, 그러니까 26회 대비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둘이 나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이제 공부하는 거죠. 별도로. 그러나 이제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만 분리가 된 거예요. 법만. 이걸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왔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로서 그 박스 첫 번째 내용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감이 파악 오실 겁니다. 거래 당사자는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매매 가격 등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것을 등록관청이라고 불렀죠, 이것도. 그래서 등록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음에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사가 신고, 공동중개실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주요 골자를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2006년도에 도입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대단히 투명하게 만들었죠, 이게.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하나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부동산 거래가 그동안 이거 그 음성적 거래 많이 하는, 그 다음에 또 이 실거래가 노출이 안 돼가지고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탈세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거래가 모두 노출해요. 이게 등기가 다 돼버리죠, 현재.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이걸 전부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얼마의 거래를 하는가, 이런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자료가 공개가 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를 상당히 투명하게 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실무하는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게 노출이 되니까 소득에 대한 이러한 그 세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이걸 실거래가 신고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 이제 이게 별도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물론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우리가 읽어본 내용에 이제 대강의 내용이 정리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계약은요, 오직 계약의 종류가 매매뿐이에요. 그래서 매매하나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하나다. 매매. 그럼 물건은 지금 몇 가지냐면요, 네 가지입니다. 일단 토지에 대한 매매, 건물에 대한 매매 했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양권이라는 게 있고 입주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양권은 이제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이걸 따로 전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양권 전매이고, 그 다음에 입주권 있잖아요. 이건 뭐 재개발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죠. 물론 거래가 가능한 입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는데 공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 법에 따른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거래가 가능한 입주권, 분양권이 되죠. 만약 거래가 불가했다, 이것은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을 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일단 계약의 종류는 오직 무엇뿐이다? 매매예요, 매매. 매매라는 거고, 매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요. 물건은 네 가지.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이다. 요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 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매매 하나고 종류는 네 가지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네 가지고 나머지 이제 우리 중개사물 중에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죠.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일단 감을 잡아주시고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요게 이제 대상계약이고요. 그럼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절차는. 그러면 이거 대상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신고는 관할에 관한 문제로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자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이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등록관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등록관청이란 말 나왔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등록관청이 있었죠. 거기는 중개사무소 소지지관할 시군구청장이었어요. 그렇게 됐고요. 여기는 부동산 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인데 이것도 이름을 등록관청이라 놨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헷갈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지지관할 시군구청장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지지관할 등록관청이죠. 이게. 그래서 용어를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으로 구분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어쨌든 법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이것도.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는 관청, 신고구청장, 이자에게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자에게 이제 신고하고요. 그럼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죠. 의무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의무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의무자도 언급이 돼 있었어요.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소로 한 통하고 직거래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으로 그들이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직거래한 경우는. 일방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소에서 개업공인인사가 만약에 거래시켰다. 이걸 중개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업공사 거래시킨 경우는 중개거래인데, 이 경우는 개업공사가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거. 당사자에게는 이때는 신고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이제 신고를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매매가 일어났잖아요. 토지 건물에 대한 이런 매매가 일어나면 우리 개업공사에게 직접 신고하는 거 있어요. 당사자에게 아예 신고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 공동중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 A 개업공사, B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이걸 중개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안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신고하게 돼 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신고를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들어가면 신고를 들어가면 신고필증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가 신고필증이 있는데 이것을 즉시 교부하게 돼 있어요. 즉시 이제 교부하는데, 그래서 즉시 교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죠? 이거. 그래서 신고 기한에 관한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나와 있었죠. 며칠 내야 한다? 60일이에요. 60일.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내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60일하고 두 달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월과 60일은 틀리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체결한 날로부터고 잔금일도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주는데, 이런 소재지관할 신고청에들하고 의무자는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럼 이제 신고필증을 즉시 교부합니다. 그래서 즉시 교부하는데, 신고필증이 나가면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요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건데 나머지 이제 여기서 빠진 내용들이 쭉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고 가격에 대한 검증 같은 거 하게 돼 있어, 다.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 신고 들어가면 전부 다 체크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적정한가, 허위 신고했는가, 이걸 다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검증하게 돼 있고, 이 검증 결과가 전부 다 세무서에 통보돼요. 세무서에.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말로 진짜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아요. 그래서 사실 현재는 매매 하나에 지금 신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그럼 신고 안 하는 거죠. 임대차는. 그래서 임대차도 신고하게 하자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임대차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회가 아주 강력해요. 이거는. 그래서 임대차까지 신고하면 이건 거의 진짜 아니야말로 투명지갑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매매만 신고하는 거예요. 매매만.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전부 다 검증을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세무상에 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주요 골자는 바로 이거였고요. 그 밑에 주택거래 신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거래 신고. 그래서 이 주택거래 신고에 대해서 이제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의 체결로부터 15일 내에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거래 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택거래 신고는 또 뭐냐 하면요. 주택거래 신고는 지금 현재 이 주택거래 신고는 원래 모법이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도입이 됐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보다 먼저 도입이 됐죠, 이게. 주택거래 신고가.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는요. 이거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해요.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고.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우리 법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 영토에 지금 시행이 되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죠. 그러면 이 지정을 누가 하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지정하는데 현재 그럼 주택거래 신고 지정된 지역이 있느냐?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묶인 게 어디였냐면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요 세 군데가 주택거래 신고로 마지막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걸 마지막 이명박 정권 때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일정 지역을 지정하고요. 그럼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일단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주택 중에서 뭐만 신고 대상이냐면요. 아파트만 대상이에요. 아파트만. 그럼 다세대 연립, 다가구는 다 아니란 얘기죠. 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나 교환계약이에요. 이거는 매매나 교환계약 등을 했잖아요. 하게 되면 이때는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나 교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요.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이거는 15일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로 딱 묶여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주택 중에서 아파트만 대상이고요.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교환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함부터 15일 내에 주택거래 신고를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이 거래를 우리 개업공인회사가 중개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중개거래한 경우는 우리 개업공인회사가 직접 주택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사자에게는 이때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럼 당사자가 주택거래 신고 아파트를 직접 거래했다. 그럼 계약 체결로부터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택거래 신고다.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거래 신고에 묶인 지역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묶여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강남구에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했다. 그럼 결국은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이기도 하잖아요. 강남구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면서 주택거래 신고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기도 하고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기도 해요, 지금. 이거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 아파트였으니까. 아파트는 건물이잖아요, 분명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둘의 관계인데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도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둘이 제도의 취지가 같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로부터 15일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을 뒀다는 것은 주택거래 신고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주택거래 신고나 부동산 거래 신고 둘이 겹치면 이때는 둘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하나만 하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를 했잖아요.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둘이 겹치는 부분인데 이해를 일단 해두세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게 15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먼저지 부동산 거래 신고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나머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우리 그저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한의 차이가 있고 뭐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는 진짜 비슷합니다. 둘이.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공인인증서 법령,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요 두 가지로 일단 구성이 되고, 여기서 약 70%가 지금 출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내용까지 다 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무를 나가야 되는데요. 요 실무를 나가기 전에, 이제 법령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자료를 잠깐 한번 다시 펴보시죠. 펴보시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1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쭉 우리 법령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법령의 내용을 스피드하게 쭉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줄기를 잡는 거니까 지금 기초 줄기를 잡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1페이지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법령의 내용이 모두 끝난 거예요.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무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근데 실무는 다른 과목과 모두 연계가 되어 있고요. 실무 내용이 사실은 이제 다른 과목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무에 대한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실무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법령의 내용을 잠깐만 줄기 잡으면요. 그래서 크게 우리 법령은 지금 공인인계사법과 공인인계사법령 이것과 지금 방금 전에 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법령이. 그래서 공인인계사 법령 그래갖고 시험 범위가 이렇게 두 개 나눠지고 그래서 이 법령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용어의 정의, 중개, 중개업, 개업공인인계사, 소속공사, 중개, 보조원 이런 내용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5가지가 정해져 있죠. 이런 내용이 이제 총칙으로 일단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격을 우리가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했고 주로 이제 자격에 대해서는 누가 시험을 못 보느냐 이런 문제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등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은 결국 사무소를 여는 절차예요. 그러면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지지관할 시군구청장이 한다고 했고 이자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등록은 공인인계사, 개인에게는 공인인계사해야 되고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록, 그럼 등록은 신청을 하게 되면 7일 내 등록을 통지를 해주는 거죠. 7일 내. 그래서 7일 내 등록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서는 일단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일단 사무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공부한 겁니다. 그럼 사무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사무소를 어떤 기준하에 확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원칙 확보해야 됩니다. 불법 건축물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 그랬죠. 분사무소. 그래서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러면 10일 내 이전 신고를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전한 다음에 10일 내 신고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부했고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둘 수 있어요. 단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요. 우리가 고용인. 그래서 고용인은 일단 소속 공인인계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고용신고를 해야 된다. 고용하면 옮기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고용관계 종료됐다. 그만두게 되면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상에는 모두 개업공사가 책임을 진다. 개업공사 행위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관련해서 또 인장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이제 소속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인장 등을 업무 개시전까지 모두 해줘야 되고요. 그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된다고 개인인 개업공사와 소속공사는 막도장, 이쁜 거 파갖고 등록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때 성명 플러스 7mm, 30mm 범위 내로 들어온 인장, 규격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정도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제 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거래해야 될 게 있죠. 사무소 안에 4가지. 이 게시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를 게시하는데 이 4가지는 등록증, 자격증, 보증, 그 다음에 한도액표, 수수료, 보수 한도액표 이걸 게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명칭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명칭. 그래서 이제 명칭인데 중개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쓰라고 그랬고요. 5개 건물, 간판을 설치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그대로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되고 간판 설치할 때는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간판 실명제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소를 이전을 했다, 등록 취소당했다,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그럼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간판 철거에 대한 내용을 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같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휴업과 폐업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소 운영하는데 사무소를 쉰다. 이걸 휴업. 그다음에 폐업은 사무소 문을 닫는 건데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휴업이나 폐업에 해버리면 안 되고 미리 신고해놓고 폐업을 하거나 문을 쉬는 거다. 그래서 3월 초과. 그러니까 2달 쉴 때는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3월 쉴 때도 그냥 쉬면 됩니다. 3월 초과 휴업 시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 그 휴업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휴업과 폐업 관련해서 이제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감 잡히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사무소 운영 관련 사항으로서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면 3페이지는 중개 업무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를 열었잖아요. 그럼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중개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서 개업공사의 업무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사나 법인인 개업공사 이렇게 이 중에 이제 중개인만 제한을 받아요. 나머지는 다 전국인데 법인이든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든 전국인데 중개인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가 자신의 업무 지역이었고요. 이 외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중개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업무 지역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겸업에 대한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겸업. 그래서 이제 겸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거는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겸업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겸업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은 제한이 없다는 거. 다만 법인은 7가지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인은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하기 때문에 제한을 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경공매 업무를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경공매 업무에 대해서는 결국은 중개인만 지휘하고 공사인 개업공사와 법인만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인은 개업공사 중에 못한다. 이 경매 업무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한 광고랍니다. 이 광고에 대한 내용은 이제 광고할 때 어떤 사항을 명시해야 되나. 이게 광고 실명제였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명칭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의 성명도 나가야 되고요. 사무소 수지나 연락처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가지가 꼭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걸 명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이 찾아와서 이제 중개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업무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일반 중개계약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도 있다는데 일반은 이제 여러 명이 개업공사가 물건 받은 거죠. 전속은 혼자만 물건 받은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제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는 의무들이 쫙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자세히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물건에 대한 물건 이제 공개한다, 홍보하는 과정인데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했고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우리는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이제 했고요.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볍게 요건,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지정을 신청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에 신청한다. 그래서 이걸 설치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3페이지의 내용으로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업공인사 등의 의무로 들어갔죠. 의무 파트로. 그래서 개업공인사 등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 그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 손해배상의 의무, 예치 권고제도 이런 내용들, 금지행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는 기본적으로 품위를 지키고 신인성시에서 공정중개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 개업공사와 소속공사에게 부여가 된 의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고 거래계약서도 작성 교부하는데 이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거. 개업공사와 중개인이 한 소속공사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계약 작성 교부 의무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이거와 관련하여 보증 설정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관련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을 사고에 대비해서 예치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개업공사 등의 의무로서 우리가 정리가 된 파트였어요. 이게 이제 4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을 했었죠. 그래서 개업공사가 이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이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보수로서는 이제 일단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일방 채고 매매 교환 0.9, 임대차는 0.8로 정해져 있고 이 한도를 절대 파악하면 안 되고요. 주택이 아닌 물건이다. 그러니까 상가, 토지, 입광공에 대해서는 임목광업재단 공제자는 일방 채고 0.9%로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에 소요된 실비. 이렇게 지금 현재 분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수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이제 보칙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교육. 그래서 교육은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실무교육 있죠. 이건 개업공사와 소속공사 이들이 이제 대상이 됐고 직무교육이 또 있었죠. 이건 중개보조원이 받는다. 중개보조원이 등록 전 고용되기 전 1년 내 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게 연수교육이었고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등록하청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교육제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봤던 겁니다. 포상금. 그래서 이 포상금은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 무등록업자 등을 신고고발하면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등록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포상금의 내용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업공유사의 그 단체죠. 그래서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서 협회 설립을 꼭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협회는 이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느냐,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 그래서 협회는 지부와 지회가 있고요. 설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회 개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협회 공제사업에 대하여 돈이 왔다리 갔다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이걸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 제재. 그래서 이제 제재 관련해서는 요 사항에서는 일단 제재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었고요. 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행정처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행정형벌은 징역이나 벌금을 과하는 절차. 그래서 3년 이하 적금 2천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이 있었죠. 이건 과태료로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재에 관한 사항이 이제 우리 공인인증사업 법령의 마지막 파트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 이 내용에서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이때 중개 거래인 경우는 우리 개업공사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거래 신고가 있다는데 계약 체결일 날부터 15일 내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됩니다. 그 아파트 거래가 되면 15일 내에 주택거래 신고를 일단 하게 돼 있고요. 이것도 물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사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주택거래 신고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계약체로부터 15일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령의 파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령 파트를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으시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현재 이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기초 입문 과정으로서 개념 정도만 파악하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개 실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